그죠? 피부 조직이 뭐 그 조직 맞습니다. 세포들이 모이면 조직, 조직이 모이면 기관, 그죠? 그런 조직. 자, 방사선 자체는 세포 분열이 왕성할수록 감수성이 높습니다. 피해가 많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법적으로 18세 미만의 자는 방사선을 취급하지 못하게 딱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럼 뭐 저같이 뭐 머리 희끗희끗한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세포 분열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럼 세포 분열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으쌰, 나의 미래. 그죠? 네. 생식성 같은 경우에는 세포 분열이 왕성하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 방사선 가수치를 더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효설량, 아까 보셨듯이 등가설량이 있고 유효설량이 있다. 그 차이가 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아까 말했듯이 저희가 취급하는 단위는 마이크로 시버트.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그다음에 미리렌트겐. 마이너스 3승 미리니까. 그렇죠? 뭐 방사능 같은 경우에는 뭐 베크렐 단위가 SI 단위인데 모든 소리는 베크렐로 다 이루어져 있는데 현장에서는 큐리 단위를 씁니다. 옛날 9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아까 말할 때 뭐 20큐리를 가져왔는데 10큐리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큐리 단위를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선량함도에서 등가선량이니 뭐니 제가 얘기하는 뭐 미리시버트는 뭐니 이런 것들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 방사선 방호. 어쨌든 저희가 방사선을 사용을 하면 안 맞는 게 좋죠. 어쨌든 뭐 해롭다니까 안 맞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안 맞을 수 있는가 라는 거죠. 외부 피폭 3대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리, 시간, 차폐. 무슨 얘기냐? 거리. 방사선은 거리에 제곱해가지고 팍팍 줄어듭니다. 내가 방사선에서 3m 떨어졌다. 그러면 6배가 주는 게 아니고 3, 3, 9, 9배가 줄어요. 자, 내가 그러면 방사선에서 4m 떨어졌다. 그럼 몇 배가 줄까요? 8배도 아니고 4, 4, 16, 16배가 줄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교육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 방사선 표시 보이잖아요? 근처도 가지 마십시오. 그게 최고입니다. 네.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한 발짝만 물러가라. 그럼 한 발짝 제곱해가지고 건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방사선을 막을 수 있는 것 중에 최고 간단하면서도 최고 효율적인 거 거리입니다. 그래서 많이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당연히 방사선을 취급하는 시간, 피폭 맞는 시간을 줄여야 되겠죠. 당연히 장비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당연히 중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 차폐. 막는 겁니다. 보통 이제 법에는 방사선은 무조건 사용시설에서만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용시설에서 쓴다면은 당연히 나한테 피폭을 안 맞겠죠. 저희가 작업하는 현장에서도 RT룸이 있는데 CCTV가 있고 바깥에서 엑스레이를 꾹꾹 누른 거예요. 피폭이 하나도 안 되겠죠. 뭐 RT룸 자체가 막 1m 30, 1300 두께가 이렇게 되니까 반선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차폐를 가장 중요시 또 여기는데 야외에서도 좀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건 법령면 때 말씀을 드릴 건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납 가지고 차폐를 해야 되겠죠. 납을 들고 다니면서 납매트, 그 다음에 이게 콜리메터라는 겁니다. 아까 선원 장전된 모습 보셨죠? 그 장비에서 선원이 쪼로록 나온다고 나와서 이 끝에 꼽히게 되면 이 끝에 딱 꼽히게 되면 방사선 온 사막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재질이 텅스텐 재질로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일본 애들은 텅스텐 된 데에다가 장비를 넣는다고 했잖아요. 텅스텐은 엄청 무겁습니다. 얘도 막 한번 들면 막 손이 이렇게 돼요. 엄청 무거워요.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 뒤쪽은 차폐가 돼서 방사선이 안 나오는데 이 녹색 부분 보이시죠? 여기는 텅스텐 재질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만, 그렇죠? 우리가 필름 쪽으로 방사선을 쏠 건데 뒤쪽으로 방사선을 맞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콜리메터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작업할 때 법적으로 요 콜리메터를 무조건 착용하고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방사선을 막을 수 있는 거, 거리, 시간, 차폐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내부 피폭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펄프를 밀봉을 딱 시켜가지고 했다라고 했죠. 그런 것들이 다 밀봉 방사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그 다음에 개봉 선언이 있습니다. 개봉 동의문서가 있어요. 이런 거는 보통 병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연구용 이런 쪽으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봉된 것, 아까 밀봉돼서 방사선만 맞았다고 하면 얘는 직접 흡입도 할 수도 있고 막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에는 비파괴랑 전혀 관련이 없지만 알아두실 게 뭐 차단, 마스크를 낀다든가 혹은 선원을 갖다 글루박스 들어보셨죠? 글루박스 넣고 선원을 제어한다든가 아니면 굳이 뭐 100% 농도 안 해도 되잖아요. 연구 목적이면 10% 해가지고 결과만 나오게 되니까 뭐 희석을 한다든가 경락을 해가지고 보관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알아볼 거는 거리 시간 차폐지만 이런 내부 비폭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은 5월 기준입니다. 5월 기준에 허가, 그러니까 막말로 비파괴 업체 수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RI 허가를 받으면 RG랑 같이 허가를 따로 별도로 다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비파괴 업체가 국내에는 약 54개 업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 이게 아니죠. 여러분들 중요한 건 요거겠죠. 울산에 얼마나 있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울산 쪽에는 보통 이제 6개 업체가 허가를 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여러분들 이거는 본사 기준이에요. 본사가 지금 대한민국 허가 체제는 본사로 용량을 이만큼 허가를 받아놓습니다. 우리가 연간 쓸 양을. 그래서 현장으로 가서 쓰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울산에는 6개가 있지만 저희는 본사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저희 업체는. 근데 울산에 저장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게 현장에도 저장실을 설치할 수 있고 지사에서도 저장실을 설치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게는 큰 수량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실제 수량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수량은 뭐 호수라고 보시면 되고 주변에 흔하게 저장시설이 많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허가는 지사 같은 경우에는 허가 책에서 말씀 한번 드릴 건데 저장시설 허가를 받으면 허가 책에서 말씀을 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하시겠습니다. 네,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허가 정보를 한번 보셨다면 이제 다음에는 방사선2가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는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저장실 허가부터 저희가 받아야 돼요. 저장실 허가를 받아서 그 허가를 받으려면 저장실 위치라든가 그 지역 현장의 도면 이런 게 필요하죠.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안전보고서와 허가 서류를 갖다가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위탁 맡긴 원자력 안전기술원 쪽으로 저희가 서류를 접수를 하게 되고 접수를 하게 되면은 접수가 됐다 하면은 원자력 안전재단에서 비용 납부 고지서가 나오게 되고 그 납부 고지서가 나오면 비용 납부를 하고 그러면 킨스 쪽에서 서류 검토를 하게 됩니다. 허가 서류를 갖다 검토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바로 오케이가 되면은 그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여기서 보완이 이루어지면은 몇 날 며칠이 걸리는 거고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됐다. 그러면 원자력 안전기술원에서 심사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원자력 안전위원회로 보고하게 되고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제대로 평가했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한 다음에 허가증을 내주게 됩니다. 요까지가 최소 30일이 걸려요. 네. 보안 떨어지면 더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저장실 허가 받는데 요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저장실 검사를 좀 받아야 됩니다. 저장실을 설치를 허가난 서류 그대로 설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다음에 그게 장비를 저장했을 때 설량이 만족하는지 아닌지 저희가 날짜를 지정해서 킨스 날짜랑 맞춰서 걔들이 실제로 심사를 나와서 저장실 허가를 갖다 해서 아예 쓸 수 있게끔 공문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저장실을 쓸 수 있게 되고요. 저장실을 쓸 수 있게 된 기간이 30일 이후가 되고요. 그 다음부터 저희가 해야 될 게 뭐냐 저장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방사선 투하 검사 목적의 작업장 개설 신고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 신고 내용에는 앞에서 보셨다시피 발주자랑 협약서, 그다음에 부근 상황 설명서, 저장실에 대한 거, 관리 구역에 대한 거, 작업 방법에 대한 거, 어떻게 운반할 거냐, 안전관리자는 어떻게 선임이 돼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중에서 이제 중요한 건 발주자들이겠죠. 발주자들이 뭘 챙겨주셔야 되냐? 저희가 협약서를 작성해서 가져가면 직인 찍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저희가 방사선 관리구역이랑 작업 방법에 대해서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 현장에 대한 도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세 도면을 챙겨주시면 비파기 업체에서는 어떻게 작업하겠다는 소리를 다 만들어서 개설 신고를 넣게 됩니다. 이거는 작업하기 전 15일 이전 서류가 16일째 들어갈 수 있고 그 이후의 날짜에는 서류 접수 자체가 안 됩니다. 접수할 거면 그 후의 날짜로 접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상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작업장 개설 신고를 하실 거면 저장실 허가 받은 이후에 15일, 16일째까지는 서류가 완성돼서 접수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저장실이 있는 곳이면은 작업장 개설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보통 한 20일 전에 자료를 주시면은 바로 개설 신고를 할 수 있지만 그 저장실을 만들어야 될 경우에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기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는 거. 그래서 그걸 아셔서 비파기 업체랑 상의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작업을 시작하는 날짜 기준으로 했을 때.